자, 21번 보겠습니다. 제3제 형법 특수절도죄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겠죠, 이거는. 이번에 야간 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331조 1항이 규정된 특수절도죄, 야간 손괴 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별도죠. 절도죄의 구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 흡수 안 되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는 상경이 아니라 실경이었어요. 이게 수단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상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게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폭행 협박을 해서 강간하는 경우하고 폭행 협박을 해서 감금을 하고 결과적으로 강간을 했을 때 이거는 이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되죠. 이건 상경이 돼요. 왜 상경이 되냐면 이 폭행 협박이 감금도 되고 강간도 되기 때문에 이 폭행 협박에서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행 협박 딱 하면 물론 강간을 하기 위해서 감금을 하는 건데 이걸로 감금을 하죠. 그러면 폭행 협박이 감금도 되고 결국 이 감금은 또 이게 강간의 수단도 되고 그러니까 상경인데 주거 침입과 절도는 전혀 별개예요. 겹치질 않아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두 개의 행위입니다. 주거 침입이고 물색을 해야 다시 절도가 되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경이에요.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3번 갑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이익을 취득했다면 우리 중강도죄가 되려면 일단 절도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절도가 없습니다. 그냥 강도는 될 수 있어도 중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4번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처벌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용사가 없죠. 다만 이제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제한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횡령으로 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불법용사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22번 비트코인 우리 재산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신 판례가 비트코인은 우리 차고 송금의 논리에 의해서 횡령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갑이 을에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서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을 때 자 거기에 섞이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갑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이것을 거기처럼 겁을 줘서 가져왔다면 공갈이 될 수는 없다. 왜? 자기 걸 가져온 거니까. 다만 뭐 겁을 줬으니까 협박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갈죄는 되지 않는다. 자기 물건을 가져온 거니까. 그다음에 3번 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어도 되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X. 우리가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범죄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 어떤 이득을 취득할 때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있는지 이득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관계만 할 수 있는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X. 4번에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 손해를 가한 때라 하면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한 경우 되죠. 위험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23번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이 됐네요. 우리 부정행사죄가 되려면 용건이 특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공문서, 사문서의 부정행사 이게 위변조와 다른 점이 행사가 부정한 거예요. 따라서 이 문서는 진정한 문서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문서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행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정행사가 되려면 아무나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용도나 권한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용도나 권한이 특정이 되어 있어도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하고 지금 우리 판례 입장이 용도가 있으면 권한이 없거나 용도가 없으면 권한이 있고 이렇게 요거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부정행사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진정한 용건이 뭔지 OX 이렇게 풀어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 때만 부정행사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거기 보면 첫째 줄 끝에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권한이 없으니까 용도는 특정이 용도에는 맞아야 돼요. 따라서 둘째 줄에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버리면 XX가 돼버리잖아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정행사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 우리
일반 문서 행사죄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사하면 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행사해도 죄가 되는 것은 유알통이 있어 이렇게 했죠.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은 유가증권하고 통화. 유가증권하고 통화는 알고 있어도 행사죄가 돼요. 유알통이 있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문서죄는 알고 있으면은 행사죄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맞고, 다만 뒤에 간접 정범을 통한 위조 문서 행사 범행에 있어서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 행사죄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위조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서 출력하게 만들면 그거는 간접 정범이 되고, 그것도 당연히 행사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3번,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 출력한 등기상 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 우리 열람 일시가 등기부 등본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3월 1일자로 열람을 했으면 3월 1일자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3월 1일자에 확인했는데 3월 2일자의 권리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가 중요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내용을 바꿔버리면 문서의 증명력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 변조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위조된 외국의 화폐나 지폐나 은행권이 강제 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될까 수단이 안 되고, 그러면 통용력도 없고 유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 화폐는 위조 통화 행사죄가 될 수가 없겠죠. 적어도 외국 통화를 우리가 통화 위조나 행사로 처벌하려면 내국에 유통이 되거나 외국에서 통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뒤에는 위조 사무소 행사죄나 그림이니까 사도화 행사죄는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요. 24번,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무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형위조 처벌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문서는 허위 작성죄를 처벌하지 않잖아요. 즉 내용이 허위인지는 따르지 않고 형태, 즉 서명, 이름을 위조했는지 그게 유형위조죠. 유형위조. 그 형태를 고친 거 유형위조만 처벌하고 있지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않고 있죠. 반대대로 돼 있으니까 1번 틀렸고요. 이번에 공무원인 의사가 공문서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공무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문서지 허위 진단서 작성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거기 상경이 다 틀렸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됩니다. 그다음에 3번에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 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형법에서 말하는 사전자 기록 등 위작, 자 위작이라는 말을 좀 조심하라고 그랬죠. 원래 우리 서류에서는 위조와 작성죄가 다르잖아요. 위조는 남의 이름 쓰는 거, 권한 없는 사람이, 작성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쓰는데 우리 이 전자기록은 위작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위조도 되고 작성도 되고, 즉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처럼 거기 위작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넷째 줄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서 허위 정보를 입력해도 원래 서류로 따지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면 이건 위조가 안 되는데 우리 그 전자기록은 위작에 들어간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X. 4번, A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B 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이에요. 우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으면 원래 알아서 되는데 대표이사는 포괄적 위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대표 사무를 철회한다는 거 이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B 회사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어도, 자 밑에 보시면 B 회사 명의 부분은 이건 위임 을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 승낙이 없는 걸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포괄적 위임이 이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위조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밑에 A 회사 명의 부분은 A 회사 대표이사 맞죠? A 회사 대표이사가 맞는데 우리 명의는 갑이 전 대표의 사람을 썼어도 우리 회사 이름을 쓸 때는 요거 좀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항상 작성자가 누군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회사 문서면, 회사 명의 문서면 대표이사가 작성자가 아니라 회사가 작성자예요. 그러면 뭐 A 회사 이게 작성자예요. 이 대표이사는 자격을 얘기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원래 이 회사 대표이사가 갑인데 을의 이름을 썼어도 어쨌든 이 갑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표이사 맞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위조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회사 명의 문서는 회사 이름을 쓸 수 있는지만 검토하셔야 돼요. 따라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를 표시했어도 위조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이사 을로부터 포괄 위임 받은 건 그건 위조가 되고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25번.
사회적 법에 의해서 공정증서 원본 부시기재 할 때 우리 공정증서 원본 부시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대로 작성했을 때만 공정증서 원본이 되는데, 조정조서는 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서 그 조정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그대로 기재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증서 원본 부시기재죄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즉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속아서 작성한 것을 처벌하는 범죄인데, 조정조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게 아니라 일반인이 신고한 것을 스스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 부시기죄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그러면 X. 이번에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 위조죄 안 된다. 왜냐하면 통화위조죄는 유통이 생명이다. 유통을 할 의도가 있어야지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때는 위조죄가 안 된다 그랬고, 3번 공무원의 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 우리 보조 공무원이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면 승낙을 안 받고 남의 이름을 쓴 거니까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결재를 받았다면 이름을 쓰는 건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될 수 있어도 위조죄는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아예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승낙을 안 받고 쓴 거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불을 놓아서 무주물은 우리 화재 방화죄에서는 자기 소유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무주물을 태우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요. 26번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자 공모를 했을 때 무고죄가 되느냐?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정범을, 무고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을 고소해야 되는데 결국 공동정범이라는 건 오른팔 왼팔이 되는 건데, 오른팔로 고소하나 왼팔로 고소하나 결국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정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니은반에 신고 사실의 일부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무고죄 안 되죠. 또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할 전체의 성질을 변경, 그렇다면 당연히 무고죄가 될 수 있겠죠. 디귿번에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안 되겠지만, 진실이라고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하면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 이건 확신하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걸 무시한 채 한 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1번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건 맞죠. 다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 받을 때 얘기하는 건, 이건 스스로 고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충조서라는 게 결국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신고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없다 X. 자 미음번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이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무고죄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 특히 우리 수사권 같은 것을 쓸데없는 수사를 하게 하는 걸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범죄가 안 돼 버리면 아예 수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고죄가 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신고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야 수사도 시작해요.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시에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벌써 수사 시작해버렸고, 그렇다면 당연히 무고죄가 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위헌범이죠. 당연히 되고, 나중에 판례가 변경된 것은 사후무죄죠.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라마 2개 틀렸네요. 4번이 답이고요. 27번 범위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타인은 공범도 포함되죠.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허위를 진술했습니다. 자기의 범죄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그게 간접적으로 공범을 도피하는 결과가 될 수는 있겠죠. 같은 공범이니까. 하지만 이거는 간접적으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지 범인을 도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범위도피죄가 되는 게 아니다. 2번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관이 진위에 관해서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 이거는 위경 공집이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 수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해서 뭐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위경 공집 방해가 안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했는데도 밝힐 수 없다면 이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여기 최신 판례 이번에 나온 거죠.
자, 실제로 자기가 피해를 변상했다라는 걸, 제가 피해를 변상했으니까 좀 양형에 참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의도로 이 사람이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한 다음에 다시 입금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송금을 하고 또 입금을 받아요. 그럼 결국은 준 게 없죠. 준 게 없는데 송금하고 입금 받고 송금 받고 입금 받아 놓고 법원에 제출할 때는 여기를 싹 지워서 제출하면, 여기를 이렇게 지워서 제출하면요, 실제로 보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제출할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피해 변상했습니다라고 거짓말로 허위 진술을 하고요. 이 허위 진술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딱 제출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허위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 보시면 아무런 허위가 없다. 실제로 보낸 건 맞잖아요. 보낸 거 맞기 때문에 이 송금 기록을 보낸 거, 이게 허위 진술이라고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것이 허위 진술에 관한 증거로 제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체는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송금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최신 판례 나왔던 겁니다. 4번에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자기도 되고 부자기도 되면 자기범만 성립되고 부자기범 성립 안 되죠. 그래서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자, 28번. 통비법에 규정된 통신자주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에 비추어서 이미 수신이 완료돼 버린 거, 우리 카톡 사건 아시죠? 카카오톡 대화가 이미 종료돼서 카톡 회사의 카카오에 저장이 된 것은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해야지 감청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2번.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서에 대상자로 기재되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례자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자, 위 허가서에 의해서 제공받은 갑과 을의 통화 내역을 을의 수뢰 사실의 증명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영장하고 똑같죠. 자, 여기에 갑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을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어느 때 쓸 수 있죠? 대상자가 바뀌었을 때는 인적 관련성, 둘 관계가 공범의 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증거를 쓸 수 있죠. 그러면 피고인 갑과 을은 공범입니다. 필수적 공범. 따라서 당연히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죠. 3번 이미제출물의 압수,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온 판례라고, 최근에 이 판례들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미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를 초과하면 이미 제출도 안 된다. 최근에 요 몰카 때문에 사건들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몰카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가지고 휴대폰을 이미 제출 받았어도 그 사건과 관련된 것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지, 관련되지 않은 건 안 된다. 원칙적으로 했던 거 그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초과해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유포한 압수에 해당이 됩니다. 할 수 없다. X. 4번 수사기관의 범죄 증거를 수립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 우리 소변을 강제 채취하는 거 허용해 주죠. 그래서 거기 넷째 줄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받아서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줄에는 압색으로도 할 수 있다. 소변하고 혈액 채취하는 거 최근에 많이 나온 거니까 아실 거고, 답은 3번이고요. 29번 수사기관이 압수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에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는 다른 사람한테 압수하려면 또 지시해야 되고, 2번 체포된 피해자 된 수사기관이, 자, 이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시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괜찮으냐? 체포된 피해자죠. 체포된 피해자는 유치장에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지체 없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3일이 지나서 했던 사건이죠. 요거는 체포된 피해자에서 지체 없이 하지 않고 3일이 지나서 한 거, 이거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였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압수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급속을 요한 때에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한 때는 당연히 통지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다라고. 4번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할 때는 당연히 고지하고 할 수도 있다. 긴급 집행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0번 수사의 종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 혐의 없음,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 각하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이죠. 기소유예는 할 수 없죠. 그다음 2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주칙에 관한 규정, 사법경찰관 수사 동기로 그 내용을 고소인 등과 이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불송치할 때는 통지를 하게 되는데 수사 중지 결정 통지를 받으면 상급 경찰관서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 소속 경찰관서가 아니라 상급 경찰관서입니다. 3급 경찰관서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에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직이 된 이후에 거기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 판사, 공소직이 이유이기 때문에 수임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도 위법이다 그랬고, 4번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서 재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리 재정 신청도 좀 봤었죠? 재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이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어차피 기소해야 할 거라면, 기소에는 불기소니까 어차피 기소해야 할 거라면 재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었고요. 31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에 죄가한됨에 해당되는 거. 자, 이게 책임이 없어가지고 죄가한되면 원래 불송치죠. 하지만 책임이 없는 사람은요, 기소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검사가 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 과목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송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검사한테 송치라고 하지 않고 이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책임이 없는 경우는 우리 치료 과목 같은 게 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에게 이송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거 하나 두시고, 2번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경우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90일 내에 제소를 요청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면 90일이 지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3번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는데, 보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검사는 보완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보완서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보완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서 거기 직접 보완서할 수 없으면 틀렸죠. 예를 들어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4번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형사법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이게 우리 재수사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불송치죠. 우리 흐름 이거 좀 잘 알아둔다고 그랬습니다. 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 등에게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면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은 이거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이라는 걸 줘놓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무조건 송치를 하게 만들면 이건 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고소인 등이 신청했을 때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되고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고요. 3번이네요. 틀린 거 3번이고요. 자, 함정수사.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물관계를 이용해서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게 함진 유혹을 하거나 범행범을 구체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함정수사가 안 되겠지만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나왔죠. 개입했으면, 그리고 범위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해당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 2번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사실이나 기락을 써서 범위를 유발하게 하면 당연히 위법이고 함정수사니까 공소지기도 위법, 무효가 되고요. 3번에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기회를 준 것은 기회 제공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 4번, 이게 4번 좀 특별한 조문이 나왔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거기 신분 비공개 수사가 있고 신분 위장 수사가 있어요. 신분 비공개 수사라는 것은 성착취물 같은 거, 우리 만약에 그런 아동 뭐 포르노 이런 거 찍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자기가 그걸 접근을 해가지고 마치 그걸 사는 사람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신분 비공개 수사라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성착취물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신분 위장 수사 같은 것은 계약을 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가 둘 다 됩니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가 뒤가 틀렸어요. 아청법에 관련된 특별 조문에 있는 게 나왔습니다. 4번은 하나 최고로 추가로 좀 알아두세요. 자, 33번 검사는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는 석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소 사본과 함께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도록 돼 있죠. 만약 사후에 석방 통지를 안 했다, 사후 통지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전에 했던 게 소급해서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가 소급해서 부정된다 X.
B번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에 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구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구인은 할 수는 있어도 피의자 신문은 무조건 임의수사예요. 그래서 강제수사 X. 그래서 임의수사고 진술거부 고지되는 건 맞고, 그래서 강제수사가 틀렸고요. D번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된 피의자의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 아니죠. 이게 인권 침해를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1번 영장 심사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에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론이 없을 때는 지방법원에서는 직권이죠. 직권으로 선정해야 되고, 자, 이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을 때 얘기해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변호인이 1심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버리면 바로 석방돼 버리기 때문에 굳이 1심까지 해줄 필요가 없죠. 따라서 기각된 경우에도 X. B번 공동 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소적 부심 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면 우리 신문 없이 기각하는 거, 간이 기각하는 거 세 가지겠잖아요. 재청구, 제공권에서 배웠던 거, 재청구, 공범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거. 이 제공권 세 가지 경우는 신문 없이 기각을 한다고 그랬고요. 이게 기각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가 안 되겠죠. 우리 적부심에서 항고가 되는 것은 피의자 보석에 관한 결정만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고할 수 없습니다. 항고할 수 있다 X.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4번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 사실로 봐서 피고인이 범행한 것을 보기에 충분할 정도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압도적이라는 게 확신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다른 거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 더군다나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도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다음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 거래정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부정수표 단수법 위반죄의 공사시절. 이건 이 수표는 증거물이 나온대요. 부도가 났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증거 아니라는 걸 했고, 뒷번에 타인의 진술을 영원한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중 사실관계 관계인데, 진술의 존재 자체일 때는 전문 증거가 아니지만 여기서 진술의 내용의 사실 여부, 요거는 전문 증거가 되죠. 따라서 전문 증거 아니라 본래 증거다 X. 1번 증언 거부 사유의 소명이에요. 소명. 증언 거부 청구 사유의 소명, 증언신문 청구 사유의 소명. 우리 소명과 증명의 차이가, 증명은 확신을 줘야 되는 거고 소명은 추측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입증에 허용된다. 기본적인 문제다 이것도. 그래서 입증에 허용된다. 자, B번 공판 기일 외의 증인신문 검증에 대해서는 공판조서의 배타침이 인정되죠. 당연하죠. 우리 공판조서는 뭘 증명하는 거라고요? 공판정에서 있었던 일, 공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공판 기일 외, 요거는 증명이 없다. 그래서 맞는 것은 4개죠. 35번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명할 수 없고,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죄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 구속 요건을 추인케 하는 간접, 결국 또 이것도 유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구속 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을 보강하는 거 역시 결국 다 유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X. 2번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이든 허위사실 자체든 다 엄증이 필요하죠. 거의 달리가 틀렸죠. 허위사실을 인식했다는 거, 허위사실 전부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명예훼손죄에서 진실성하고 공익성만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써요. 이런 건 다 엄증이고요. 3번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을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 양심적 병역 여부 이거 한번 나올 거라고 그랬죠. 요즘에 판례가 이게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 여부라는 걸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하나 허용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이라는 사실인 줄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피고인이 제출하면 그거를 검사가 탄핵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우리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돼서 이 판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왔네요. 자, 4번에 합리적 의심이란 요중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건 포함 안 되죠. 포함된다. 그래서 맞는 건 3번이고요. 36번 피고인의 자백의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와 기만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유죄증으로 못할 거고, 이번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동의에도 못 쓸 것이고 탄핵증으로도 못 쓰죠. 탄핵하게 쓸 수 있다. X.
그다음에 3번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으로 다툰다면 자유로운 증명이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심증입니다. 이거는 검사는 자유로운 증명,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 학생의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에다가 번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번복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당연히 증거가 없어진 건 아니고 판사가 어느 걸 믿을지를 판단을 해서 처음에 인정했던 게 믿음이 가면 인정하고 뒤에 번복했던 게 믿음이 가면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인정 번복한 거 이걸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유죄 인정의 자리에서 제외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7번 검사가 공소의 갑을 구속 기소한 후에 다시 소환해서 피고인 등 공범과 활동에 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피신조서고 피의자이기 때문에 진술과 공고지 않으면 당연히 위수중이고요. 다음 2번 법관의 서명 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볼 수 없다. 이 판에도 우리 많이 했었죠.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서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자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지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따라 압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자, 판사가 실수했죠. 판사가 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적법하게, 우리는 경찰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하게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장을 갖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설사 판사가 도장을 빼먹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이걸 영장주를 침탈할 의도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X. 3번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수증이 위법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도 못 쓴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유죄정을 삼을 수 있다. X. 4번 피고인이 발생한 이모일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 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증거 목록 같은 것은 증거 목록이랍니다. 압수 목록. 압수 목록 같은 것은 팩스로 보내도 괜찮지만 영장은 안 됩니다. 영장 더군다나 4번을 팩스로 보내는 거고 뒤에 압수조사 목록을 작성해서 피압자 당사자에게 교부도 안 했으면 제일 중요한 건 영장을 팩스로 보냈던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런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못 쓴다. 그 다음에 38번 전문법칙 1번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건의 실체된 심정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실질적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대하고 있는 거 맞고, 2번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자, 재전문진술 4번처럼 4번처럼 보세요. 재전문진술 나오면 동의하지 않는 증거를 못 쓴다고 했습니다. 재전문진술 또 그 재전문전술 기재한 조서는 셋째 줄 동의하지 않는 증거를 못 쓴다 맞는데, 2번은 재전문진술이 아니라 전문진술이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증거를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문진술로서의 요건, 셋째 줄에 있는 316조 요건, 그다음에 조서로서의 요건, 첫째 줄에 있는 312조부터 14조 요건, 요거 요건 갖추면 증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4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거, 우리 협박문자죠. 협박문자는 협박을 할 때 쓰는 증거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쓰던 칼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증거물이지 거의 다섯째 줄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X. 따라서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X. 자, 그다음에 39번이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 진술이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을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원래 우리가 증거를 조사하려면요 그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견을 묻지 않고 그 증인 신문을 했고 나중에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증인 신문 절차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 거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별 의견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별 의견 없다고 했을 때 인정되는 판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조사를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이견 없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견이 없다고 했다고 해서 이걸 증거동의한 거로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2번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함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우리 변호인이 증거 동의할 수 있지만 명시의사에 반해서 못하죠. 따라서 이때 동의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효력이 없다.
또 3번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 처리할 수 있는데 완료된 뒤에도 취소 처리 인정되지 않죠. 완료된 뒤에는. 따라서 완료된 뒤에 취소 처리하면 증거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4번 우리 고발장 판례죠. 부동의 의견을 밝힌 후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수사보고서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해서 얻은 인식, 판단, 추론이거나 자료의 단순 요약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했는데 수사보고서에도만 증거 동의를 했죠. 다만 고발장에 대한 증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장에 당연히 미친다 X. 별개예요. 이건 수사보고서하고 고발장하고. 따라서 당연히 미친다고 본다 X. 4번이 답이고요. 자, 40번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 시험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례를 주고 그걸 박스 문제로 해가지고 형법과 형소법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섞어서 내는데 이번에는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난이도를 많이 높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법 이론을 갖다 집어넣어서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자, 40번에 보면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와 P1과 P2는 심야에 주치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고 지역 인근 A 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갑을 발견하고 불신검으로 실시했는데 이에 갑은 P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P2가 신분조회를 위해서 순찰서로 걸어간 사이에 갑은 불신검을 하면서 P에게 욕설을 했고요. 인근 주민도 들었다. 무슨 판례인지 알겠죠? 우리 모욕죄 현행범 판례입니다. 그럼 모욕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모욕죄 현행범 체포가 우리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했죠. 위법이라고 한 이유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 없고 주변의 주민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증거멸 염려도 없다. 따라서 필요성 도망 및 증거멸려였기 때문에 현명 필중의 필요성 요건을 못 갖춰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갑의 어깨를 붙잡았고 P2는 허리를 붙잡으며 체포를 시도했는데 자, 이 체포가 위법이다 보니까 그런데 갑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P1과 P2를 순찰하러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P1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 공무집행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상해는 공무집행이 적법이냐고 상관없으니까 상해는 될 수 있는데 이건 정당방위가 돼버리겠죠. 이거는 정당방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니은번에 보시면 갑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급하다 보면 금방 읽어버리면 조각 맞아 이렇게 넘어가 볼 수 있는데 상해죄는 위법성 조각되는 게 맞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기업번 보시면 P1과 P2가 체포 절차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는 위법이다. 왜? 필요성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D급번 만약 갑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면 요 판례 아시죠? 우리 한 번 출동 경찰관이 2명이기 때문에 공집방해죄는 공무원수에 따라서 풍선수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관 2명이니까 죄가 2개 풍선 2개 다만 한 번의 출동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상경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상상계 경과관계 맞고 자, 만약 P1과 P2가 갑에 대한 불신검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갑이 P1과 P2가 경찰관이고 검문한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 불신검문 관련 판례죠. 자, 상대방이 어차피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지만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관인 걸 알고 직무집행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원래 신분증을 제시하는 이유가 내가 경찰관이라는 걸 알려주고 직무집행 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면 그걸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은번하고 니을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그냥 쉽게 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조금 난이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흔적은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력은 앞으로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점수가 생각보다 지금 점수가 굉장히 고득점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법 과목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면 95점 이상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컷이 좀 올라가게 되면 경찰청에서는 더 신경을 쓸 겁니다. 난이도를 이 정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난이도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 난이도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40번 같은 문제가 한 문제만 나왔지만 앞으로는 40번 같은 문제가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몇 문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문제도
지금 박스 문제가 그전에는 개수 문제가 아예 안 나왔었어요. 그냥 OX 문제 형태로만 나왔는데 지금 개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의도는 지금 난이도 좀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경찰청도 세 과목 갖고 시험을 볼 때 난이도가 낮아버리면 시험이 뭐 컷이 뭐 90점 돼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난이도를 가능하면 컷을 80점대 초반이나 이 정도로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난이도를 높이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컷이 90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공부를 하시면 내가 7, 80점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옛날처럼. 옛날에도 기출문제만 해도 7, 80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7, 80이 나와도 다른 친구들이 90점을 맞아요. 100점을 맞고. 그러면 내가 7, 80 맞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법과목만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는 영어 국사에 있을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라도 법과목을 더 맞추는 친구가 합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더 깊게 공부하시고 더 꼼꼼하게 확실하게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해야지 그냥 대충 외워가지고 하는 공부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 얻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제대로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시면 뭐 난이도를 높여봐야 보시면 알겠지만 실력만 있으면 난이도를 높여봐야 다 함정을 파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하여튼 좋은 결과 나오신 분들은 면접하고 체력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번에는 점수들이 다 높기 때문에 면접표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최종까지 합격하시고, 혹시 안타깝게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빨리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부족한 걸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부족한 걸 빨리 찾고 좀 실력을 제대로 쌓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시면 다음 시험 때는 꼭 좋은 점수 얻어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